네, 반갑습니다. 생태와 환경 수업을 맡게 된 생명과학 교사 허영희입니다. 지난주에는 활동지로 수업을 대신했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고 활동지 작성해서 저한테 과제로 잘 제출하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수업을 직접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생태와 환경이라는 과목도 지필고사를 2번 치르게 되고 수행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목이 여러분들 운동부 안에서 이런 등급을 매기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해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걸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등급을 산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수업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와 환경 이 과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친숙한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의지를 가지고 점수에 욕심을 좀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먼저 생태 피라미드인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 피라미드는 일단 영양 단계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말하는 건데, 이 영양 단계를 보니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영양 단계라는 건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가장 하위에 있는 영양 단계가 생산자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그 합성한 양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숲속에 있는 식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 생산자를 먹고 사는 초식 동물 같은 경우 1차 소비자에 해당될 거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이런 아이들이고,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이렇게 단계별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숫자가. 그러면 이러한 영양 단계별로 개체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체수 피라미드처럼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가장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생산자가 개체수가 가장 많고, 점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생물량 피라미드라는 건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생물량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생물량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생물의 양이에요. 즉 생체량을 의미하는데요. 개체수와 생물량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미같이 이렇게 조그만 생물들은 개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미 10마리가 있는데 코끼리 1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체수 같은 경우는 개미 10마리가 더 크지만 생물량에 있어서는 코끼리 1마리의 생물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와 생물량은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생물량도 영양 단계별로 그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량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옆에 에너지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자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조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 그래서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의 생태 피라미드가 있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생태계라는 거는 일단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생산자부터 소비자 1차, 2차 이렇게 소비자로 오면서 점점 그 수가 적은 상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가장 안정된 생태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정된 생태계가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1차 소비자의 그 포획이 아주 무분별하게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차 소비자의 양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차 소비자의 양에 따라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생산자나 혹은 2차 소비자의 수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이렇게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안정된 생태계에 있어서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누가 또 같이 따라서 증가하게 될까요? 당연히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의 양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죠. 반면에 1차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되는 거는 뭘까요? 1차 소비자가 먹고 사는 생산자는 1차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얘들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먹히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세 번째 그림이라고 봐야 되나요? 세 번째 그림에서 1차 소비자 증가에 따라서 2차는 따라서 증가함과 반면에 생산자는 감소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2차 소비자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2차 소비자 때문에 1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하고 1차 소비자가 감소를 했어. 그러면 따라서 2차 소비자도 또 따라서 감소하겠죠. 반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쌤이 체크한 거. 이런 식으로 결국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양 단계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원래의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물 다양성 개념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생물 다양성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다양성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다양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유전적 다양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종 안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종, 같은 종 안에서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인데 여러분들도 다 다양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도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도 모양, 크기, 색 등이 다른 이런 것들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일수록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거는 자연 선택설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 선택설이라는 건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개체들 중에서 가장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진화해 온다는 그러한 진화설이 자연선택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 다양한 개체들이 있게 하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반면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생물 종 다양성인데요. 종 다양성. 자, 이거는 하나의 종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큰 생태계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생태계 안에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를 의미하는 다양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종의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종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많은 종이 있으면은 당연히 종 다양성이 높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 다양성을 생각해 줄 때는 수만 생각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종의 수와 함께 비율, 즉 균등도라고 얘기하죠. 균등도.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생태계 안에 A, B, C, D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는 A, B, C, D까지 네 가지 종이 총 있어요. 이 네 가지 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종은 10마리가 있고 B, C, D 종은 1마리씩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종 다양성이 높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반면에 A, B, C, D라는 종이 똑같이 네 종이 있다 하더라도 A도 5마리, B도 5마리, C도 5마리, 뭐 D도 5마리,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면 얘들은 종 다양성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생태계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 다양성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군집 1, 2, 3가 나옵니다. 군집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 1, 2, 3 중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풀면 될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 다양성이라는 건 종의 수가 높을수록, 또 균등도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종의 수부터 일단 볼게요. 종의 수는 군집 1, 2, 3에서 1은 4, 2는 3, 3는 4. 자, 이런 식으로 종 다양성을 결정하는 종의 수에 있어서는 1과 3가 종이 4개, 2가 3개, 이런 식으로
1과 3가 좀 앞섰습니다. 앞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의 수만 가지고는 뭐가 가장 종의 다양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종의 균등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1과 2와 3를 봤을 때 군집 1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모두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개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 2를 보니까 얘는 종 A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B, C, D는 거의 수가 없고 C는 아예 없고, 그리고 3를 보니까 군집 3를 보니까 군집 3도 종 A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굉장히 개체수가 A에 비해서 적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보니까 종의 수에 있어서도 아주 우세하고 균등도에 있어서도 우세한 아이가 군집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집 1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2랑 3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종의 수의 종수를 먼저 보기 전에 균등도에 있어서는 2와 3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균등도가 굉장히 낮죠. 군집 2도 그렇고 군집 3도 그렇고 종 A에 몰려있는 이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균등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2와 3가 균등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종수를 가지고 봤을 때 군집 3의 종의 수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2와 3를 비교했을 때는 3의 종 다양성이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1, 3, 2 순서로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중에 앞에서 유전적 다양성 배웠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 배웠고,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얼마나 다양하게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자, 생태계라는 거는 사막 생태계도 있을 것이고, 강 생태계도 있고, 바다 생태계도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가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에 따라서는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두 가지의 생태계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종이 서로 공존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생태계가 인접한 이런 지역에서는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에 있어서의 한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랑 낮은 곳 중에서 평형이 더 잘 유지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즉, 더 안정적인 곳은 어디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겠죠. 지금 여기 그림으로 예로 나와 있는 건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종 다양성이 예로 나와 있는데요. 종 다양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앞부분은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고요. 뒤에 그림은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물 종이 한 종류씩밖에 없어요. 자,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생물 종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 다양성이 낮은 데서 만약에 쥐 한 마리가 멸종되었다.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두 번째 그림에서 쥐가 멸종되었다면 여기선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쥐가 사라졌기 때문에 메뚜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럼 풀은 또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쥐가 또 사라졌으니까 얘들을 먹고 사는 수리부엉이도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평형이 잘 깨지는 반면에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생쥐 한 마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 생쥐를 먹고 사는 수리부엉이는 다른 뭐 쥐지나 뭐 참새나 이런 걸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생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메뚜기를 먹고 사는 게 생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생쥐가 없어지더라도 이러한 생태계, 아주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평형을 유지한 채 이렇게 유지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물 자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제시한 어떤 활동지를 잘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